소비는 지금 한 1.5%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또 투자는 한 0.4%밖에 성장하지 못할 거다. 도리어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그냥 확 낮춰버리면 이게 도리어 문제가 뭐라고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으로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는 여러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또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종류의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방법으로 경제 활동을 현재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경제가 너무 힘들다. 경기가 너무 힘들다. 일부에서 코로나 때보다도 힘들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일부에서는 IMF 때보다도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가 하나, 국민일보에서 최근 나온 그런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제목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어요. 도심상가도 못 버티는 불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 보면, 요즘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접하셨겠지만, 실제 정말 도심 정말 좋은 상권에도 보면, 이게 공실률이 정말 사상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비었다. 마치 이거는, 미국 뉴욕에서 지금 소위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 미국 어떤, 건물은 당초 30년 전에 구입가에 40분의 1 가격으로 팔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가 공실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진짜 소비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또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 그중에 특히 이제 소기업들 영세기업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요. 정말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실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4%였거든요. 1.4%였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대표적인 우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에서는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2.5%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현재 전망을 하고 있어요. 당초 연초에는 2.6%라고 했는데 그래도 좀 그거보단 못할 것 같아요. 이래서 2.5%인데 2.5%면 지난해 1.4%보다도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완전 고용 경제 성장률 또 우리가 잠재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 2.0%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호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올해 특별히 수출, 오른쪽에 보시면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연초 예상으로는 한 5.6%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을 거다. 7.0%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소비라든가 투자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는 지금 한 1.5%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또 투자는 한 0.4%밖에 성장하지 못할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는 결국 우리 소비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그 가계 또는 개인들이 하는 그런 소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총고정 투자는 말 그대로 기업들이 거기 기업은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들이 다 포함되는 그러한 기업들이 하는 그런 신규 어떤 투자 그러니까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면 R&D 투자가 들어가고 또 뿐만 아니라 건설 투자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런 투자를 다 포함해서 볼 때 굉장히 그것이 약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현재 이제 하고 있어요. 또 한국은행도 보면은 올해 이제 최근 또 이것도 전망치인데 올해 한 2.4% 정도 성장할 거다. 그래서 당초 연초에는 2.5% 할 거라고 했는데 2.4% 성장할 거다. 그래도 2.0%보다 높고 지난해 1.4%보다도 높다.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도 한 2.5% 정도로
상당히 낮아질 거다. 근데 목표치보다는 좀 높은 편이죠. 어쨌든 이런 상태로 현재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이라든가 아니면 KDI에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개인은 그렇게 나쁘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다 구체적인 지표가 있는데 민간 소비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1분기, 2분기 보시면 1분기는 비교적 그래도 좀 좋았는데 2분기에 와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되어 있잖아요. 마이너스 0.2%가 뭐냐면 전기 대비 1분기에 비해서 도리어 소비가 감소했고요. 그 연간으로 봐도 가로 안에 있는 거, 전년 대비 이제 이렇게 본 건데 0.9%니까 이것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건설 투자는 더군다나 이제, 1분기에는 플러스로 굉장히 좋아지는 듯 했는데 2분기는 좀 마이너스다. 뭐 이런 얘기고 전년 대비로도 굉장히 0% 정도밖에 안 되고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 지식 재산물 투자,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그러니까 R&D 투자, 이런 건 다 지금 마이너스 상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밑에 보시면 수출이 잘 돼서 그렇지, 이게, 소비나 아니면은 투자는 좀 약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야기라서 제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 보시면 소비가 특히 굉장히 지금 2분기에 와서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건설 투자도 약해지고 있고 전반적인 투자가 다 약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걸 보면 경제 심리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소비 그리고 또 기업들 전부 다 포함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본 건데요. 이게 100 밑에가 있으면 이게 전반적으로 좀 사람들이 경제를 좀 좋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게 지금 100 밑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좀 나쁘게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그 소비자하고 기업 이렇게 나누면 소비자 심리 지수는 또 사실 또 100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최근에 소비자 심리가 또 좋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해요. 그게 좀 이건 좀 믿기지 않는데 어쨌든 한국은행이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업 쪽에서 보면 이게 제조업과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100 밑에가 있다는 거고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는 더 밑에 내려가 있는데 100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그래도 최근에 약간 좀 개선되는 것처럼 느낀다 그런 얘기인데요. 특히 이제 여기에 이제 기업들은 이제 대기업까지 포함된 거라서 특별히 이제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우리 중소기업 중앙에서 조사한 그런 어떤 경기 전망 지표를 보면 여기 보면 전산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비제조업 이거 전부 다 보면 지금 도리어 더 나빠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 경기가 나쁘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KDI가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최근에 이제 동결했잖아요. 동결하기 전에 이걸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이게 계속 이게 너무 고금리가 계속 장기화돼서 그렇다. 그래서 가게가 소비도 못하고 기업들이 투자도 잘 못하고 계속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니까 이 금리를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압력을 가했어요. 그리고 또 실제 또 최근에 이제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이렇게 동결을 하니까 또 우리 정부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용산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아쉽다. 이번에 금리를 낮췄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낮추기만 하면 소비도 살고 투자도 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까? 제가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봤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는 게 이게 금리가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질 가처분 가계소득이에요. 가처분이라는 건 처분이 가능한 그런 가계소득.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분을 뺀 가계소득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예요. 아래에서 보시면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가계동량 조사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최근에 이게 마이너스로 갔어요. 이게 보시면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가계소득 증가가 지금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명목소득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너무 물가가 빨리 증가했거나 이 두 가지인데요. 실제 명목소득도 1.4%밖에 최근에 1분기 증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가는 그보다 더 많이 증가하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이게 실질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그래서 소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정부가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그거 얘기하는 금리 이야기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더더군다나 여기 보면 실질 임금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실질 임금 자체가 여기 보시면
계속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예요. 2022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요. 실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임금이 명목 임금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계소득 보면 이게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자 소득도 있고 뭐 아니면 자기의 자산소득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잖아요. 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게 근로소득이거든요. 근데 근로소득이라는 게 그건 뭐 임금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보면 이게 2021년 이후에 이게 명목소득도 이게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 데다가 특히 2023년에 가면 이게 떨어져요. 떨어졌는데 이게 또 물가 상승 부분까지 따져보면 이게 도리어 감소해 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감소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안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더 근로소득, 여기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소득이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뭐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제 근로소득이 이렇게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임금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다.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명목소득으로도 이게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전에 실질 가처분 가계소득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자기 전체 소득에서 여기 이제 소득세 내고요. 또 정부에서 일부 보조금 받으면 우리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요. 가처분 소득인데 그거에다 이제 물가 상승분까지 빼면 이제 실질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물가 빼기 전에 일단 우리 가처분 소득에서 명목 가처분 소득에서 우리 하나 더 빼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가계가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많이 부채를 지고 있어요. 부채를. 그 부채하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신용카드 써가지고 하는 그런 부채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밀려 있거나 아니면 실제 신용카드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이에요. 전부 집을 사느라고 이게 너무나 많이 부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계부채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GDP 대비 100%가 넘을 뿐만 아니라 이 가계소득 대비로 하면 100%가 아니라 150%도 넘어요. 이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결국 근데 최근에 이게 또 가계대출이 더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가처분 소득에서 이게 대출을 했으니까 당연히 원리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그걸 빼면 순 가처분 소득이에요. 이거는 더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데 어떻게 소비가 느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물가까지 상승하는데 어떻게 느느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정말 정부도 좀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세 번째는 또 문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실제 뭐 직접 가서 사 먹거나 이런 것보다는 음식 배달해 먹거나 홈쇼핑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실제 그런 것도 다 누가 해요? 대기업들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기업들, 영세 상인들이 더 많이 힘들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취업해 계신 분들 생각하면 뭐 퇴근하고 나서 예전처럼 뭐 단체 회식을 하거나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하더라도 빨리 밥 먹고 빨리 이제 집에 가고 뭐 2차, 3차 이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술집도 대부분 다 이제 문을 닫거나 이제 정말 점점 더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노래방이라든가 아니 뭐 예전에 그거보다 더 심한 그런 유흥주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굉장히 다 이제 위축되어 있고 더군다나 야간에 운행하던 택시 기사분들도 당연히 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네 번째로 이거 인구 고령화예요. 이거 인구 고령화 계속 진행이 되면서 총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특히 이제 열심히 소비 활동하는 그러한 생산 연령 인구 우리가 보통 그러한 젊은 인구들 보통 15세부터 64세까지인데 그 인구는 더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또 유소년 인구 또 아이들도 굉장히 또 빠르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전반적인 소비 여력이 또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투자 쪽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투자 쪽에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건설 투자가 있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하는 설비 투자와 R&D 투자. 이걸 이제 다시 또 두 가지로 더 나누면 이제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설비 투자와 R&D 투자는 이제 기업들이 하는 거고 이 건설 투자는 이제 소위 그것도 뭐 기업은 기업인데 주로 이제 건설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하는 그런 투자인데 이거는 금리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뭐 그러니까 분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잘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본 비율이 지금 뭐 개발하는 그러한 회사들은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들은 정말 선진국들은 최소한 자기 자본이 한 30% 이상 되는데 우리는 3%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거기에서 막 허덕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제가 계속 드렸고요. 설비 투자와 R&D 투자는 그나마 좀 영향을 받을 것도 같지만 지금 이게 건설 투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전체 투자 재원이 있는데 이게 너무 건설 투자로 많이 가고 있다. 전체 투자 중에 무려 절반이 다 건설 투자로 가고 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GDP 대비 보면 우리나라의 그 투자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이 건설 투자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OECD 국가 중에 그런 나라 없어요. 한 중국 정도가 그래요. OECD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 지금은 또 중국도 아니에요. 중국도 계속 이제 줄이고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로 계속 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고, 더군다나 인구 고령화되고 계속 경제 성장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시장 상황이 계속 녹록치 않은데 기업들이 그냥 단순히 금리만 낮춘다고 해서 계속 설비 투자 늘리고 R&D 투자 늘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자꾸 해외로 나가려고 하고, 도리어 그리고 또 계속 하더라도 이게 공장 자동화하고 뭐 이래서 이게 결국은 사람들에게 실제 투자해서 고용이 늘어난다 이렇게 느끼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실제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이게 내수를 그렇게 회복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경제학에서 보면요, 소비 수요는 소득의 함수예요. 소득의 함수. 이걸 금리 함수라고 보지 않아요. 실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리가 뭐 낮아지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소비를 뭐 많이 늘리나요? 금리가 낮아지면 우리나라는 그거 가지고 집 사는데 거기 돈을 더 많이 빌려가 글로 가가지고 도리어 더 소비를 낮추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도리어 이제 또 금리가 낮아지면 뭐 약간 뭐 소비를 또 더 돈을 빌려가 더 많이 먹고 살 수도 있고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제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경제학 교과서에는 그래서 어쨌든 소비는 금리 함수다라 보지 않는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투자는 그래도 금리 함수인데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가 좀 증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건설 투자가 그렇고 설비나 R&D 투자는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것 같다. 도리어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그냥 확 낮춰버리면 이게 도리어 문제가 뭐라고요? 이게 결국은 부동산 담보대출만 계속 늘리고 가계대출 크게 늘려가지고 도리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들어간 투자를 못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계속 악순환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도리어 더 잃어버린 30년,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으로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체감 경기가 이렇게 나쁜 것, 이런 것은 그게 뭐 소비, 투자 이런 두 개를 놓고 볼 때 이게 꼭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생활하시면서 많이 정말 힘들다고 느끼시는 물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내가 대중교통 요금도 그렇고 아니면 내 핸드폰도 그렇고 아니면 집에서 요즘에 막 더우니까 에어컨도 좀 세게 틀어보니까 전기값도 그렇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나가서 그래 내가 한번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뿐만 아니라 몇 개 요리도 한번 시켜보고 아니면 내가 냉면 집에 가서 냉면도 먹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와 이거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또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보니까 최근에 그러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또 보도상으로도 접하고 있고, 또 저 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실제 좀 많이 물가가 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도상에서 보면 실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러한 자료를 보면 요즘에 물가가 잡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 여기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한 경제 전망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2024년 보시면 여기 경제 성장률이 맨 위에 있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 정도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는 얼마 정도였냐면 3.6%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더 낮아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옆에 보면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0.1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연초 생각했을 때는 올해 한 2.6% 정도 성장할 거야.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물가가 그 정도 상승할 거야. 성장이 아니라 상승이죠. 상승할 거야.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보다 더 지금 빠르게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물가가 높지? 왜 이렇게 지금 비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추석도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데 추석 물가 해가지고 뭐 최근에 제가 그 TV 뉴스에서도 한번 본 것 같고, 그리고 또, 신문에서도 본 것 같은데, 와, 이거 뭐, 우리 차례상 하나 차리려고 보니까 뭐, 지난해보다도 지금 뭐, 엄청나게 비싸다. 그래서 뭐, 너무 바구니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시장 보기가 뭐, 겁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실제 소득이 늘어나면 물가가 뭐 아무리 뭐 2.5%가 아니라 10% 늘어나도 나의 소득이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 그러면 뭐 괜찮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의 그 가계소득이 보면요. 우리 가계소득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명목소득이고 또 하나는 실질소득이에요. 명목소득은 뭐냐면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지 않고 그냥 받는 그대로 지난해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 받았는데 이번에 6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뭐 그만큼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물가가 또 상승한 거가 있으면 그걸 이제 제외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질 이제 소득이 이제 변화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바로 뭐냐면 명목소득의 증감률이에요. 여기 보시면 명목소득이 보면 2022년 1분기에는 한 10% 넘게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게 좀 쭉 떨어져가지고 최근에는 이게 뭐 마이너스로도 간 적이 있었네요. 지난해 1분기에는. 그러다가 이게 지금 가장 최근 올해 1분기에는 1.4%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한 어느 정도냐. 가구당 한 512만 원 정도 된다. 512만 2천 원 정도다. 뭐 이렇게 지금 통계청에서 가계동향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이 1.4%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요, 낮아요? 물가 상승률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올해만 해도 한 2.5% 될 거다. 뭐 지난해 뭐 3%가 훌쩍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빼버리니까 실질소득은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소득이 마이너스 1.6%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물가 상승률보다 나의 명목소득 상승률이 더 낮으니까 당연히 나의 실질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 그러니까 비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가계소득 속에 보면 우리가 제일 이제 소득이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월급 받고 우리가 보통 이제 소위 직장인으로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자영업해서 벌어들이는 뭐 사업소득이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재산이 있어가지고 재산소득 뭐 여러 가지 뭐 주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임대를 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재산소득이 있는데 그것보다 제일 많은 게 이제 월급소득인데 그 임금소득이죠. 그 임금소득을 보면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 이게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지난해 보면 이게 도리어 줄어들었어요. 이게 줄어들었다. 명목소득이. 지금 마이너스, 지난해도 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가계소득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이게 이런 임금 소득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힘들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높다 이런 뜻이고요. 다시 그런 다음에 더군다나 한번 높아진 그 물가는 낮아지질 않아요. 이게 낮아지려면 디플레이션,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플러스 올해도 2.5%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기여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지난해뿐만 아니라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지? 이렇게 그때보다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생활 물가가 더 비싸네 이렇게 생각이 꼭 지난해하고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걸 CPI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소비자 물가 지수 해가지고 그 총 지수 전체에 이제 우리가 조사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총 지수. 그건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생활 물가 지수 해가지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그러한 상품 및 서비스만 모은 건데요. 총 지수는 한 14% 상승했고 생활 물가 지수는 한 16% 정도 상승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 말고도 바구니 물가 하면 사람들마다 또 이게 바구니 물가가 달라요. 사람들마다 소비하는
그러한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가정주부 같으면 당장 이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뭐 쌀값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라면값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채소, 과일 뭐 아니면 뭐 이런 유리 제품 뭐 이러한 물가를 생각하고 아니면 뭐 우리가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당장이 뭐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뭐 그거 말고 통신요금이라든가 다른 것 또 우리가 학생들은 또 학생들대로 또 학용품과 관련된 또 아니면 뭐 교육비와 관련된 이런 쪽에 이렇게 물가 지수가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서 또 느끼는 그런 물가 수준이 또 다르다. 그래서 사실 또 그래서 많이 또 요즘에서 이제 과일 물가 뭐 최근에 뭐 사과 값이 뭐 엄청나게 높았다. 최근에 가지고 또 다시 또 뭐 배추 값이 뭐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너무나 더우니까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잘 안 돼서 특히 이제 그러한 가격이 막 높아져 가지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앞으로 지금 뭐 추석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뭐 차례상을 차려야 되는데 그에 따른 그런 어떤 차례상 준비하는 그런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간 상승률 말고 이미 높아진 물가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싸다, 물가가 비싸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CPI,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때에 주택 가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이제 그 안에 구성비가 이제 그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이제 그 나라의 평균적인 가격, 도시 가게가 보통 소비하는 그런 상품들이 또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어떤 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죠. 그것도 시기별로 또 이게 달라요. 그래서 뭐 교육비라든가 뭐 광열비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식품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그 속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상품들이 또 있잖아요. 서비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비중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서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주비예요. 거주비. 근데 이 거주비가 우리나라는 이게 주로 임대하는 그러한 주로 이제 전세라든가 아니면은 뭐 월세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데 자가 보유한 주택들이 상승하거나 뭐 변화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러한 그 주택 가격 있잖아요. 자가 보유하는 그 주택도 이게 CPI에 대부분 다 사실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요 국가들의 소비자 물가 내의 주거비 비중이에요. 주거비 비중 보면 우리나라는 9%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무려 32%예요. 아마 이거 뭐 여러분들 혹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뉴스를 많이 경제 뉴스를 많이 보실 텐데 거기 보시면 30% 넘는다. 미국 물가가 뭐 최근에 뭐 잡히는 듯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특히 이제 주택 가격 변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특히 주택 가격이 자가보유 주택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물가 지수의 구성이다. 30%가 넘는다. 32% 정도 되고요.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독일, 스위스, 캐나다 다섯 미국들 이게 다 20%가 다 넘어요. 우리나라는 10%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낮은 나라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집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주택 가격이 변화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되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서울 중심의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오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당장 내가 그거 살지 않아도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게 내가 언젠가 내가 그런 집으로 내가 이사 가고 싶은데 그런 집을 내가 구매하고 싶은데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것이 당연히 사람들 체감 물가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크게 그래서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제가 항상 이 채널에서 지향하는 것은 저 혼자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분들께 마치 한 수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댓글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저도 배우고 또 어떤 대안을 같이 만드는 그러한 채널로 저는 이 채널을 만들고 싶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나눠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